e스포츠 소식입니다. WGA 에이펙 코리아 시즌2 골드 시리즈에서는 16일 이스타리와 매트다운의 패자조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이어진 8세트. 매트다운이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간파하며 단 한 대의 전차도 잃지 않고 상위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골드 시리즈 진출전 1경기에서 역시 매트다운은 닥터웨보즈를 상대로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힘겨운 사투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는 23일에는 골드베스와 팀 에픽기어 프로핏의 결승 진출전이 이어집니다. FPS 리그계의 돌풍을 일으킨 BSN 시즌3가 지난 17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전 첫 경기에서 1승을 거둔 레토비가 지난 시즌 우승자 루나티카이와 2경기에서 맞붙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둔 루나티카이가 상금 200만 원과 함께 다음 경기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24일에는 30.4와 스위프트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4 대망의 결승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17일 펼쳐진 4강 A조 경기에서는 서기 신동조와 스틸로 조광현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3대3 동점 상황에서 펼쳐진 마지막 7세트. 초반부터 유리한 카드가 들어온 신동조 선수가 결승의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19일 4강 B조 경기에서는 타임 박동남 선수가 4대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하스스톤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24일에 진행됩니다. 2016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시즌에서 16일 SKT T1과 지네어 그린윙즈가 맞붙었는데요. 지네어 그린윙즈는 박혜진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완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20일 1경기에서는 삼성과 롱주가 맞붙었는데요. 첫 세트에서 패배한 삼성은 2, 3세트에서 스티치 이승주 선수의 뛰어난 활약으로 마침내 역전승을 일궈내고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진 2경기에서는 지네어 그린윙즈가 이엠파이어를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1일에는 락스타이거즈와 CJ 엔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 5시에는 삼성과 SKT T1, 아프리카 프릭스와 지네어 그린윙즈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한국의 모든 게임 매니아들을 사로잡은 게임의 메카. 안녕하세요. 게임플러스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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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e스포츠를 정식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노르웨이 한 고등학교에서 오는 8월부터 e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의 하나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필수 수강 과목은 아닙니다. 체육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 시행이 됐으면 모두가 더 e스포츠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일주일에 5시간씩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수업 방식은 3년간 정해진 팀원들하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게임 성적하고 그다음에 팀원 간의 평가, 노력 등으로 해서 성적을 매긴다고 하는데요. 최종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북유럽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e스포츠의 학원 스포츠화가 정착화가 되는데 얼마큼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 파급 효과가 어떤 정도 될지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게이머 전용 e스포츠 특화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e스포츠의 질적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 리포트에서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온라인 MMORPG 기대 신작 블레스를 전격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오 년간의 기다림. 총 투입 인력 200여 명. 총 개발 비용 700억. 2016년 최고의 기대작 블레스. 지스타 2011 첫 공개 이후 매년 최고의 기대 신작으로 꼽혀온 온라인 MMORPG 블레스가 길었던 개발 기간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1월 15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그 베일을 벗었다. 저희 블레스가 좀 개발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요. 저희 게임은 일단은 여러 가지 전쟁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ORPG의 전통적인 재미, 그리고 본질적인 재미를 저희는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블레스는 하이란과 오니온 두 진영의 전쟁을 다룬 MMORPG로 광활한 전장에서 벌이는 다양한 전투와 길드 시스템 등으로 무장한 정통 MMORPG를 표방했는데
그동안 정통 MMORPG에 목말랐던 유저들에게는 블레스의 등장 소식이 반갑기만 할 것 같지만 한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이유는 2015년 블레스와 함께 정통 MMORPG 3대 기대작으로 꼽혔던 이카루스, 검은 사막이 정식 출시 이후 유저들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저조한 흥행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이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기존 게임들과 별 차별화된 요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을 보였다 하더라도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이카루스는 처음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지만 서버와 버그 문제가 계속되면서 유저들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게임성에서 역시 기존 MMORPG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장기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2015년 출시된 검은 사막의 경우에도 오픈월드의 게임 형태가 국내 유저들에게 낯설었던 점이 저조한 흥행 성적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먼저 출시된 게임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식적으로 5번의 테스트와 수정을 거듭한 블레스. 5년 전 지스타 2011년도에 공개됐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첫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서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게 2차 때도 계속 이어졌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안정성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고 서버를 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드디어 이제 출시되게 된 거죠.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게임입니다. 과연 공들인 시간만큼 기존 기대작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MMORPG 기대작다운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까? 다양한 플레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모두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PVE를 좋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전쟁들은 우리 게임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ORPG의 전통적인 재미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 시스템. 대규모 유저 콘텐츠가 특징인 블레스는 100대 100 전쟁을 펼칠 수 있는 카스트라 공방전과 각 진영의 통치자인 수호경과 집정관이 되는 수도 쟁탈전 등 다양한 경쟁 콘텐츠를 내세워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리고 이제는 MMORPG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커스터마이징 역시 조절 부위를 얼굴에 한정시키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실존 인물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습까지 유저들의 재기발랄한 활용도가 기대되는 상황. 이외에도 배트맨 다크나이트, 캐리비안 해적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가 참여한 OST 역시 유저들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2016년 최고의 기대작인 만큼 더욱 날카로운 평가를 받게 될 블레스. 요즘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긴 하지만 그 덕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이 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그 잘 만든 MMORPG를 원하는 게이머들은 굉장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7일 공개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5년간의 테스트에 종지부를 찍게 될 블레스. 유저들의 오랜 기다림을 달래줄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만날 수 있게 기대해본다. 2015년 화려했던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히어로즈 슈퍼리그. 드디어 2016년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I'm really excited for Korean Heroes of the Storm to start again this year. It's a new year. It's 2016. There's a new meta, new teams, and everyone has been practicing so hard since last seas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Heroes in Korea. 전국 각지에서 활약 중인 실력자들 총집합. 치열했던 오프라인 예선전 결과 본선 무대를 밟게 된 8팀. 1월 25일 개막전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가 시작된다. 일산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 누군가 쉴 틈 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중요해야 돼. 다름 아닌 슈퍼리그 본선 진출팀들의 프로필 촬영 현장.
이번이 처음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데 새롭고 재밌는 거니까 저 즐기고 있어요. 오래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어색하다야. 첫 프로필 촬영에 잔뜩 긴장한 선수들 때문에 사진 찍으랴, 자세 잡아주랴, 표정까지 알려주랴. 어색해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홀로 쿠군분투하는 우리의 사진작가. 이제 반 지난 거잖아요.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사진작가를 달래줄 탄비 같은 팀이 등장했으니 수많은 타이틀을 차지한 MVP 플래기 그 주인공. 여유 있어 보여요? 그만큼 많이 찍었다는 거 있죠? 역시 명문팀답게 자세부터 표정까지 MVP 플래기 100점이에요. 그리고 노련미를 과시하며 나타난 우리의 해설진 3인방.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저렇게 정장 입으니까 고급진데요. 지난 10년간 다양한 e스포츠 리그와 동거동락한 베테랑 해설 김정민. 포즈도 주문하면 척척 나오는데. 아셨습니다 지금. 여기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는 따로 있었으니. 프로급인데 프로급. 야, 장난 나한테 아니야. 길거리에서 만나지 마. 견자단 느낌 있어. 그치, 견자단이라는 연문. 연문. 연문이야. 영화배우 뺨치는 표정 연기를 선보인 정우서 해설을 끝으로 슈퍼리그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과 해설진의 프로필 촬영이 마무리됐는데, 이제 남은 건 우승 트로피를 향한 8팀의 치열한 혈투뿐. 총 상금 2억 원. 그것도 단기 시즌. 거기다가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이 연거푸 펼쳐지면서 더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서 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그 시스템과 상금 규모가 달라진 만큼 참가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는데, 2016년에는 정말 지난 시즌과 달리 새로워진 게 많습니다. 팀도 굉장히 많이 리빌딩이 되었고 이적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 시즌 3강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스네이크가 전격 해체되면서 이적 시장에 포문이 열렸는데, 2015년 최강자 TNL이 스네이크의 키누 선수를 플레잉 코치로 영입한 데 이어 주축 선수들 역시 새로운 팀을 창단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네이크의 주력 선수들을 포진시키면서 큰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리빌딩을 거친 결과 전반적인 리그 수준까지 한층 높아졌는데, 뿐만 아니라 게임 내적인 측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영웅들도 정말 강력하고 재밌는 영웅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티란데가 일단 확실히 좀 큰 것 같고요. 주로 초반 싸움을 피하고 운영을 토대로 승리를 쟁취했던 히어로즈. 하지만 최근에는 티란데를 필두로 스턴 연계를 활용, 강력한 갱킹을 통해 잦은 전투를 유발하는 메타로 변모했다. 또한 신규 캐릭터 역시 강력한 포스를 뽐내며 전장을 누빌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레이맨의 이 궁극기를 막타로 이렇게 딱 키를 먹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거든요. 10초 안에.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키를 딱딱 먹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손맛이 끝내주는 재미있는 영웅입니다. 전장 또한 피지컬이 정말 중요한 전장이 추가가 됐거든요. 파멸의 탑이라는 이제 맵이 새롭게 전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히어로즈의 10번째 전장 파멸의 탑. 다른 전장과 달리 각 라인 간 거리가 멀어 갱킹을 당했을 경우 팀원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진 것. 따라서 선수들의 개인 실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는 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리그 시스템 개편부터 대대적인 리빌딩, 메타의 변화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경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슈퍼리그 2016 시즌1이 드디어 개막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이 기다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슈퍼리그에 대한 관심 저희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슈퍼리그 화이팅! 1월 25일부터 시작된 히어로즈 슈퍼리그 2016 시즌1. 과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팀은 누구일지, 그 결과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2016 시즌1의 주인공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그 히어로즈 리그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듯이 신규 영웅 그레이메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레이메인은 월드 오브 크트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겐 그레이메인은
늑대 인간의 저주로 고생을 하는 길리아스의 왕입니다. 네. 늑대와 인간을 바뀌면서 필요에 따라 먼 거리와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암살자 영웅이고요. 폭발하는 술병을 적에 던지는 길리안 독주나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는 내면의 야성 등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레이메인의 궁극기로는 숨통을 노려라와 사륙의 징표가 있는데요. 숨통을 노려라는 그레이메인이 늑대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 적을 난도질하면서 치명상을 입히는 기술인데요. 적을 처치하면 10초 안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한 번 더 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간일 때 사용하는 사륙의 징표 같은 경우는 특정 적에게 피해를 주는 탄환을 발사하는 것으로서 적을 취약 상태로 만들어 일정 시간 동안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영웅과 전장의 추가로 더욱 새로워진 히어로즈. 과연 전략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2016 시즌1은 25일 월요일 저녁 7시 TNL과 레이브 하츠의 대결로 개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G2S에서는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G랭크에서는 1월 넷째 주 게임 순위를, 그리고 G테스터에서 신작 온라인 MMORPG를 평가해봤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두 남자의 케미 발전을 위해 준비했던 형님 타이틀 쟁탈전.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결과 형님으로 군림하게 된 허완욱과 아우로 강등당한 오성균. 두 남자의 우회 돋는 G 초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동 기립 형님 들어오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형님. 어떻게 또 평화 안 하신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10%의 사나이 허완욱 오성민. 2016년도가 드디어 형님 밝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2016년도의 게임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형님의 어떤 그 지식과 이런 것들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016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2016년은 네. 2015년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가 그러면 어땠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네. VR. VR 뭐예요? VR이 뭡니까? 형님이 알려주셔야죠. 뭐의 약자지요? 내가 물어봤자. 뭐의 약자죠? 버추얼 리얼리티. 뭐요?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요? 그렇죠.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이제 각 게임사의 IP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네. 두 가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게임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IP.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G 초이스. 2015년 게임 시장을 강타한 IP를 활용해 새롭게 출시된 타이틀 캔디 크러쉬 젤리와 클래시 로얄. 과연 전작만큼이나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샅샅이 파헤쳐보자. 이렇게 이제 그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후속작을 내는 거에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양은 뭐냐면은 활발한 세계관을 더 확장시키면서 유저들에게 더 재밌는, 더 풍부한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밝은 면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못하면은 우려먹기가 돼요. 사골처럼. 네, 우려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코에사의 무슨 게임, 상봉 게임이라니까 8탄, 7탄까지 나왔는데 진상공 묵상이요? 네. 이해를 못해요. 미안한가요? 좀 미안해.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IP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게임 소개해드릴 게임은 캔디 크러쉬 젤리입니다. 젤? 자, 먼저 제가 잼을 바르는 모드, 잼 모드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 없애서 뭐 먹고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소다는 말 그대로 탄 터트려서 이제 탄산이 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젤리는 과연 어떤 네. 느낌인 겁니까? 자, 보시면은 저 위쪽에 보이십니까? 이거? 위쪽에 이거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탕은 좀 칠해져 있는 것들. 무슨 잼? 딸기잼. 잼. 나 노잼? 그냥 일단 해보세요. 내리면 이렇게 발라지는 거죠. 터트린 부분에 잼이 발라진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파란색 가운데 파란색 세 개는 잼이 안 발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걸 이렇게 바르면은 전혀 발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시 눈썰미가 물어봐야 10%는 달라요. 그렇죠. 연두색을 내려서 또 발라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일자 또 터졌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기존에 우리가 캔디 크러쉬 시리즈를 하고 있으면 알고 있는 이 오브젝트들도 어쨌든 잼이 발라져 있으면 이제 그 가로로 터지든 세로로 터지든 잼만 발라져 있으면 그렇죠. 다 됐나?
좀 실망인데요. 네. 잼을 펴 바르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전작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이것만 있다 이거 하기에 아하이!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 안 했지요. 제가 또 준비한 그 다음 모드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이전 시리즈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임성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허완우.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캔디 크러쉬 젤리의 필살 카드. AI와 대전을 펼칠 수 있는 이색 스테이지. 젤리 여왕을 이겨라. 과연 새로 추가된 젤리 여왕은 꽁꽁 얼어붙은 완욱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여왕과 일명 잠깐 젤리 형이 어디 있습니까? 젤리 여왕이 있어요. 이제 젤리 여왕이 아래 있는 친구고 제가 위에서 이제 잼을 바르는 건데 아 그러면 이건 거의 PVP 모드네요. PVE가 되겠죠. 네, 상대방이 AI이기 때문에. 자, 위에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어요. 28과 64인가요? 네, 64. 28과 64로 되어 있어서 이게 100% 다 내 걸로 만들어지면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턴수도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위 글로벌 10%이기 때문에 뭐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네. 일단은 내려서 저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네. 그런데 네. 원래 이제 지금 젤리 여왕의 턴 아닙니까? 젤리 여왕 턴인데 잘 보시면 위에 우리 그 젤리 여왕이 뒤에 숨었죠. 요게 뭐냐면 특수 캔디를 만들게 되면은 젤리 여왕이 본인의 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은 일단은 요 보라색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한번. 일단 보라색을 일단 내리는 걸로. 자, 젤리 여왕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 본인 턴이 된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런 그 AI와의 대전을 한다라는 거, 캔디 크러쉬사가 예전 그 모드들에서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 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터뜨리면 내 턴에서 이거를 터뜨리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옛날에 그 뭐 알죠? 세균맨이었었나요? 세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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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 아가씨가 지금 아가씨가 아니라 여왕이니까 결혼은 했습니다. 네. 예, 여왕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대충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어차피 그 캔디 크러쉬 그 얼마 동안 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 모드는 제가 지금 좀 빠져듭니다. 합체! 아니! 아직 이 줄무늬 캔디를 터뜨려줘야지 얘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턴. 이러면 제가 지는 겁니까? 네. 이거 봐. 던지고 도망갔어요. 운이 나빴네요. 운이 나빠. 이 캔디 젤리에서는 나름 PVE 모드. 이 모드가 사람의 이제 그 화를 돋구는. 얘가 추천했을 때부터 뭔가 좀 쎄했어요. 요거 말고도 다른 모드는 없습니까? 다른 모드 사실 하나의 모드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다를 좀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곰돌이에 대한 어떤 추억들도 많이 그때 갖고 계실 텐데. 네. 이번 젤리 모드에서는 젤리에서는 마시멜롱이 나옵니다. 마시멜롱. 이게 도망가는 게 문제야. 이게 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마시멜롱 그 찾는 모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틀 동안 못 깨고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거 얘 때문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마시멜로 꼬리가 보이죠? 이거 아니야! 마시멜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열고요. 얘 못 도망가요. 열어줘요. 자, 2마리 잡았습니다, 마시멜로! 아까 어디 있었지? 형님 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 미치겠어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왼쪽 위였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아직 턴이 2턴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5개, 2개, 3개면 썰은 치겠습니다. 기존 IP를 활용해 재탄생한 캔디 크러쉬 젤리. 난도 조절 실패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킨 젤리 여왕 스테이지와 자칫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마시멜롱 스테이지까지 모두 플레이해본 두 남자의 최종 소감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캔디 크러쉬 젤리 즐겨봤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이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작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한 줄 캔디 만들고
터지는 캔디 만들고 네. 오색 캔디 만들고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뭐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뭐 들어가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드가 새로 추가됐잖아요. 아, 그렇죠. 현장 유저들한테도 불친절한 설명, 네. 새로운 모드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온 유저들한테는 당연히 불친절한, 즉 설명이 다 불친절하다.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어떤 새로운 또 그런 모드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 욕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욕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장점이 아닌가. 아, 그래서 몇 스테이지까지 깨셨나요? 10스테이지에서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방금 전에 그거 고혈압 환자와 그 분노 조절 장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게임을 알아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성공한 IP로 새롭게 탄생한 또 하나의 게임 클래시 로얄. 과연 원작의 화려한 명성을 이어받아 강력한 IP 파워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G 초이스에서 확인하세요. 무기를 지배할 궁극의 보석을 소유하라. RPG의 클라이막스 소울 앤 스톤. 지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갑이다. 알바몬 열쇠미 인간네. 像我说的一样。 太漂亮了。 들어갈 땐 정상훈, 나올 땐 장위안. 전문성의 차원이 다르다. 중국어 사관학교 파고다 중국어. 무기를 지배할 궁극의 보석을 소유하라. RPG의 클라이막스 소울 앤 스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송군남 이현수입니다. 북미 최대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ESPN이 각종 스포츠 종목에 이어 e스포츠 코너를 신설했는데요. 현재 e스포츠 코너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하스스톤 총 3개의 대표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를 건 만큼 달라진 e스포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1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1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22부터 11위까지입니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스타크래프트2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6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블리자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6번째 확장팩 문단의 디지털 디럭스 선물에 디아블로3 아이템 배신자의 현신을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유저들은 이 아이템을 통해 디아블로3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악마 사냥꾼과 유사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악마 사냥꾼이랑 좀 다른 건가요? 디아블로의 악마 사냥꾼은 이제 중세 시대의 악마를 퇴치하는 듯한 느낌의 테마사 느낌의 악마 사냥꾼 그런 느낌이었죠. 똑같이 악마 사냥꾼이라는 클래스지만 1, 2단의 추종자 형태로 돼갖고 외의 양은 상당히 1, 2단하고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와우 보스 중에 1, 2단이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1, 2단의 그 성향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 보면 데미지 딜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접해서 데미지 딜링을 하면서 레이드에서도 그렇고 사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PVP에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새로 추가되는 클래스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리니지와 스타크래프트가 한 계단씩 상승하고 던전앤파이터가 2계단 하락하며 6위를 차지했습니다. 던전앤파이터가 신규 캐릭터 마창사를 추가했습니다. 마창사는 장창과 미늘창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신기로를 이용한 연속 공격의 듀얼리스트와 묵직한 콤보의 뱅가드 중 하나의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순위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이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대작을 앞세워 인기몰이 중인데요.
지난해 12월 12% 정도에 머물렀던 PC방 점유율이 19%까지 치솟으며 2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생존 모드가 또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서바이벌 모드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좀비 모드가 서바이벌에 훨씬 더 가깝긴 해요. 기존 이제 서양에서 제작하는 게임들의 경우에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블랙옵스의 좀비 모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바이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필드에서 웨이브 방식의 적군의 이제 공격을 살아남는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서든 어택의 경우에는 이거는 서바이벌이라기보다는 배틀로얄이죠. 서로가 혼자 살아남기 형태의 서바이벌이라 이거죠. 기존에 굉장히 넓은 맵도 있었지만 그 맵들보다 훨씬 더 넓은 맵을 오픈필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규칙도 새로워졌고 필드 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해방감이라는 것까지 추가가 되면서 유저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1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수 게임들이 파격적인 업데이트 소식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모두의 마블과 히트의 순위가 바뀐 가운데 백발백중이 3계단 하락하며 9위를 차지했습니다. 백발백중이 5분 동안 진행되는 1대1 대전 모드를 통해 최강자를 가릴 수 있는 대회 시스템인 랭킹전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참여만으로도 게임 재화와 인기 무기 등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발백중이 1대1 랭킹전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의 랭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저들의 목표를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 랭킹을 보고 달리는 유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 필연적으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어느 정도 랭킹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를 하면 과금자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내가 돈을 얼마 썼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우위를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돈 쓴 애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유저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와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과금력도 발휘될 수 있지만 유저들의 순수한 실력도 발휘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겨루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는 히트입니다. 히트가 새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난도 레이드에서 순위에 따라 차등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는데요. 또한 캐릭터별 최고 레벨이 상향되고 신규 모험 지역과 초월 강화 시스템 그리고 길드 컨텐츠 등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히트가 3위까지 떨어졌네요. 네, 컨텐츠를 보급해줘야 되는 게임들의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게다가 히트처럼 같은 맵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히트는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잠깐 둔화되는 거는 필연적이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업데이트를 할 거라면 개발 시간이 들어갈 거라면 유저들이 그 안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길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유효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길드는 유저가 유저를 부르잖아요. 아우 왜 이렇게 접속을 안 하니? 네가 있어야지 이 길드 컨텐츠가 잘 돌아간단다. 그래서 게임 밖으로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게임 속으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뭐 이런 걸로 주요한 게 이제 길드 단위의 PVP라든가 연맹전이라든가 이런 게 업데이트 되는 경우라면은 정말 끈끈하게 유저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을 할 수 있다면 탑에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렇다면 과연 1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세븐나이츠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이 가득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게임계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플러스 2부 G랭크로 문을 열었는데요. 역시 모바일에서는 승인의 경쟁이 참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1위는 변함없이 세븐나이츠가 차지했습니다. 네,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e스포츠를 위해서 만든 대회 콘텐츠죠. 세나컵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상위권 이용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거의 그중에도 가장 최강자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대회 참가하는 이용자들 응원해주는 이용자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응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대회를 관람을 하면서요. 영웅 구성이나 전략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e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세븐나이츠가 e스포츠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또 그것도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예, e스포츠로 이미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블레이드앤 소울이 북미와 유럽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NC소프트의 북미 법인인 NC 웨스트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최고 레벨은 45레벨, 그 다음에 클래스는 7개, 던전은 30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또 PVP 콘텐츠 비무장까지 또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시아 동양 콘텐츠잖아요. 네. 이게 얼마큼 북미와 유럽에 이제 그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작년부터 그 비무제가 불소가 월드 챔피언십이 시작이 됐는데 아시아권 위주였잖아요. 북미 유럽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북미와 유럽까지 다 할 수 있는 글로벌 e스포츠 리그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스포츠는 게임의 재미를 알리는 데도 큰 몫을 하지만 한번 흥행에 성공하면 장수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높아져서 많은 게임사들이 국산 e스포츠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앞으로도 e스포츠가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는 신작 온라인 MMORPG를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2016년에도) 역시나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G테스터! 근데 어디 가셨죠, 개발자님은? 새해가 돼서 저 혼자 하나 봐요, 이제. 개발자님, 계시나요? 개발자님. 빵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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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왜 그러세요? 빵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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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니, 이 패션이 뭐죠, 이게? 아니, 지금 2016년에 이 패션이 웬 말입니까? 아무래도 92년 원숭이띠 꼬꼬마 정우 씨는 알지 못하는 2000년대 초반에 어른들의 게임 세계가 또 있지 않았겠어요? 어른들의 게임 세계요? 그러면요. 그때 뭐 하고 계셨는데요?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게임은 가만히 있어봐라.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그리고 뭐죠? 그 스타 브루드워를 모른다고 지금? 몇 년도예요? 아니 온게임 내 출연자 맞아? 예, 그때 스타워크 아티스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리니지라든가 각종 MMORPG를 또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대단했던 게 바로 라그나로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명진 화백, 그 어쩐지 전역으로 유명한 이명진 화백의 원작을 가지고 또 이제 만들었던 그런 그라비티의 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 비롯해서 일본, 세계 각지에 글로벌하게 대히트를 쳤었던 게임이었죠. 방금 라그나로크 얘기하셨는데 하신 이유 알 것 같아요. 오늘 평가할 게임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 눈치채셨나요? 응답하라 2000. 2000년대 초 MMORPG의 전성기, 그 중심에 있었던 라그나로크. 무려 13년 후 그 뒤를 잇는 게임이 등장했으니 온라인 MMORPG 트리 오브 세이비어. 과연 다시 한번 MMORPG의 황금기를 열어줄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탄생했을지 G테스트의 정밀 평가가 시작된다. 네, 2016년 처음으로 평가할 오늘의 게임은 바로 트리 오브 세이비어. 예, 정말 오래간만에 평가하는 MMORPG인데요. 공부 좀 많이 해오셨어요? 당연하죠. 이 공부의 기본이 뭡니까? 예습, 복습, 학습. 그중에 예습을 해왔습니다. 예습 좋지요. 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빨리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예습한 내용 그대로 이 G노트에 담아봤습니다. 최정문의 G노트!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라그나로크의 후속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라그나로크의 아버지인 김학규 대표가 똑같이 제작을 한 게임이어서 김학규 대표, 김태곤 씨 그리고 김대일 씨와 함께 대한민국 3김 유명 네임드 개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테스트 기간에도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라그나로크랑 이런 게 비슷하다, 이런 부분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들 정말 많이 찾았어요. 그러면요. 개발사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라그나로크의 후속작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라그나로크를 떠올리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오호.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서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라그나로크와 다르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어떤 점인지 좀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준비 많이 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저 많이 해오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무려 약 4분 30초 정도를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들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해봤어요. 아, 좋아요. 이 4분 30초만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내용, 그 바깥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있어. 예전에 그 라그나로크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 김학규 대표. 김학규 씨가 그 당시에 본인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라비티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때 그라비티라는 회사가 일본에 팔리면서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벌어들였는데 그 과정에서 게임의 아버지였던 김학규 씨는 그 금전적 이득에서 철저히 배제됐었던 진짜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이라 김학규 씨도 뭐랄까 아직 순수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만 잘하는 순수한 개발자였는데. 그렇지. 그런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사업가한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 그냥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부정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런 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라그나로크 이름만 나와도 약간 싫을 수 있겠네요. 그때 내가 한몫 땡겼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또 김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라그나로크 이후에 뭐 많은 히트작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큰 히트를 친 게임은 또 없거든요. 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그 모든 걸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네요. 지구인들의 모든 길을 모아서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딱 내놨는데 빠세 어떤 결과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비주얼부터 차근차근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물론 많은 언론 매체까지 라그나로크의 진정한 후속작이라고 평가한 트리 오브 세이비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닮은 꼴 인상을 준 것인지 지금부터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며 살펴보자.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비주얼. 자, 비주얼 평가입니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아름다운 비주얼 때문에 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정만 씨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게 3D 같으면서도 2D 느낌이 많이 난다. 2.5D라고도 부르죠. 네, 맞아요. 좀 동화적이고 부드럽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선 같은 부드럽습니다. 거나 이런 게. 맞습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활용했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비주얼을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 기본인 캐릭터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 예상에는 당신은 아마 여자 마법사를 고를 것입니다. 자, 네, 직업들을 남자, 여자, 소드맨, 위저드, 클레리 남녀가 다 있죠. 아처 남녀 있고요. 그 사람은 이제 주방장입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저는 역캐를 좋아하니까 예. 역캐를 하는데 마법사겠죠. 보나마나 뻔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제가 아처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어봐야 되니까 위저드를 해보겠습니다. 아처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군요. 몰랐어요. 일단 위저드. 왼쪽에 이렇게 뭐 정보가 나오는데 커스터마이징이 지금 헤어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머리밖에는 바꿀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머리밖에는 없어요. 머리도 뭐 사실 색깔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사실 요즘 이제 고도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생각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이제 라그나로크 하던 시절의 감성으로 들어오면 뭐 요 정도만 해도 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은 이런 일부러 커스터마이징을 요만큼밖에 안 넣은 이유가 라그나로크 하던 그 15년 전쯤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가요?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뭐 커스터마이징이 끝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예. 시작 표시를 선택하고 생성.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클래스 구성을 또 살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아니요 눌러봐. 네. 이게 진짜 뭐 입으로는 라그나로크를 부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라그나로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 구성 봐요. 위저드, 소드맨, 클레리. 그리고 또 아처. 그 라그나로크에 있었던 것들 중에 몇몇 직업들을 배제하고 대부분의 기본 구성이 라그나로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 보면 뭐 실제로 스킬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럼요. 스킬 및 클래스 구성 옛날 생각 팍팍 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캐릭터로 게임에 들어가서 비주얼을 몇몇 팩팩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이제 게임에 접속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과 이런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2D 느낌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바닥이나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보면은
분명히 움직이는 건 3D인데 굉장히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얼핏 보면 2D 게임이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흔히 2.5D라고 부릅니다만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처음에 3D로 개발을 합니다. 네. 예, 모델링이 있고 텍스처 다 바르고 3D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2D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거쳐요. 사실상 장인의 한 땀 한 땀 정성이 녹아있는 그런 비주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2.5D라는 거는 게임의 특성을 위해서 2.5D로, 그러니까 3D로 다 만들었는데 2.5D로 낮추는 건가요? 뭐 일부러 뭐 다운그레이드 한다 이런 느낌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2D는 또 2D만의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정작 2D로 개발하려면은 흔히 도트 장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2D 아티스트들을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몸값도 비싸고요. 왜냐면 다 3D이기 때문에 2D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3D의 또 장점도 있고요. 기술적인 장점. 그래서 2D의 감성과 3D의 어떤 환경과 그런 기술적 장점들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난 3D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스마트폰 싫어. 난 피처폰 그냥 쓰고 싶어. 그렇지 폴더폰 피처폰, 쓰고 싶어. 폴더폰, 투지폰 쓰고 싶어. 이런 감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비주얼에 있어서 이렇게 옛날에 동화풍의 2D의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을 원하는데 2D로는 또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확대 회전 축소 같은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기술적인 장점을 또 내가 느끼면서 옛날 감성 느끼고 싶다. 그런 유저들이라면 이런 그래픽이 확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맞게 옛날 감성을 전달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게임들 점점 메탈릭하고 디지털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뭔 소리냐면 직선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예. 왜냐면 뭘 만들어도 사실상 기계로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점점 직선화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마감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그렇죠. 나와요. 마감이 날카롭다. 좋은 표현이네요. 하지만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옛 향수 동화풍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곡선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배경과 오브젝트, 뭐 기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직선보다는 곡선으로서 어떤 그런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손 많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하다못해 여기 있는 이 타일은 진짜 네모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엄청 부드럽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일관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줄 맞춰서 있는 거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를 주면서 그렇지. 네, 다양하게 부드럽게 그거 표현하는 말고도 그 반복 패턴의 대명사인 타일 말고 또 네. 쇠창살이 있거든요. 네. 쇠창살이 놓여진 그런 던전에 들어가 봐도 쇠창살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곡선을 사용하고 변형을 주고 이런 어떤 그래픽의 디테일 이런 거는 분명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여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텐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예, 손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격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타격감 빠세. 사실 이게 타격감이라는 게 네. 게임의 어떤 근간이에요. 그렇죠. 정문 씨는 혹시 남을 때리는 거를 구타하는 거를 즐기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지만 게임을 할 때는 잘 맞춰야 재밌겠죠. 컨트롤 보소. 이게 거의 몹하고 랩 차이가 10렙 이상 나기 때문에 정교한 컨트롤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은 됐어. 기본은 됐어. 네. 최정무이.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어. 청처럼 하면 되겠어. 근데 말입니다. 이 타격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MMORPG, 육성이 어떻고, 성장이 어떻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고 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냥. 그렇지, 전투예요. 내가 몹을 잡아 죽여서 전리품과 내가 그런 노획물들을 얻단 말이야. 네. 타격감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트리 오브 세이비어는 합격점입니다. 네. 근데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이렇게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맛은 상당히 좋은데 뭐랄까요? 앞으로 쏘세요. 모판테 쏘세요. 예. 뭐랄까요? 이 맞았을 때 이펙트가 약하다는 느낌은 살짝 있어요, 저는. 지금 하필이면 또 아처를 고르셔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 느낌이 제 잘못인가요, 이게? 그렇죠. 본인 잘못입니다. 예, 소드맨을 골라보세요. 그런 말이 쏙 들어갑니다. 진짜요? 그런 효과 같은 거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거 이런 게 조금 더 컸으면 빵빵 맞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다는 느낌? 아무래도 아처는 이제 단일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먹어갖고 그 하이랜더로 그냥 광역 한번 쓰러져 버리면요. 그럼 손맛 장난 아니에요? 손맛이 대단합니다. 그 손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비주얼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게 바로 SFX 사운드 이펙트입니다. 저는 이 G테스터에 지금 사운드 평가 항목이 따로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진짜 사운드 칭찬을 진짜 좋아요. 정말 최고예요.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거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쩔어요, 소리가 진짜. 그러니까 직접 게임 들어가서 한번 들으면서 오자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모아서
빠세! 하나밖에 안 맞았네요. 사실 이게 핵앤슬래시처럼 이제 모리 사냥의 쾌감 같은 거 하는 맞아. 오버킬 딱 뜨잖아. 왜 또 옆에 그 천민 아처가 또 내 사냥을 방해하니까. 왜 그러세요? 아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지금 제가 아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처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그 하리잔이나 수드라에 해당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처. 지금 사운드 이펙트를 좀 들어보죠.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네. 보세요. 몰아주세요. 또 빠세. 잠깐만요. 이렇게. 오. 이 사운드 이펙트가 그냥 과격한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쾌감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귀만 계속 피로해지고 맞아요. 한두 번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사운드 이펙트를 들어도 피로하거나 질리지 않고 이 쾌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고급스러운 사운드 이펙트 만드는 게 보통 내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공을 들인 티가 나요. 공 들였어. 예, 공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가 말입니다. 그냥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이 비주얼하고의 매칭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운드랑 비주얼이랑 잘 어우러졌을 때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잖아요, 유저들이. 그렇죠. SFX라고 부르거든요. 네. 비주얼 이펙트는 또 GFX, VFX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가지의 FX 이펙트가 만났을 때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라그나로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트리오 오브 세이비어. 죄송합니다. 트리 오브 세이비어요. 절묘하게 어우러진 2D 감성과 3D 기술로 부드러운 동화풍의 배경을 잘 표현한 것은 물론 타격감을 극대화시키는 사운드 이펙트로 MMORPG에 사냥하는 재미까지 더해 비주얼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되는 트리 오브 세이비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비주얼 평가. 깐깐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두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 비주얼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주도 놓치지 마세요. 네, 감성을 자극하는 동화풍의 그래픽으로 일단 비주얼의 첫인상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트리 오브 세이비어 뭐 클래시 RPG지만 또 오픈 월드로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사냥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또 최신의 또 시스템을 또 들어온 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비티 당시에 근데 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때문에 좀 항의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이나 그 오비티가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이용자들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여를 해가지고 다른 서버를 갖다 더 추가로 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확실히 기막교 사단에 대한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예, 오비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게임 순위에는 10위권에 등극을 했고요. 또 12월 4주차에는 신작으로는 좀 이례적이죠. 또 PC방 점유율에서 10위를 차지하면서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인기에 좀 비례를 하고 있죠. 다양한 악재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저런 의미로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김학규 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상당히 라그나로크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주 G테스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업계와 사회의 소통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의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게임 업계와 사회의 소통에 대해 시각을 좀 바꿔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연초부터 게임계를 흔들었던 일배 논란으로 결국 게임 개발사 대표가 대표직까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게임 업계가 하나같이 반성한 점은 게임이 문화 콘텐츠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재미있으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게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었는데요. 이번 일배 사태는 게임의 사회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게임 업체들은 게임의 사회적 영향보다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아무튼 그 결과로 한국 게임 산업은 9조 9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이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게임 업체들이 오직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게임 업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걸림돌이 생깁니다. 바로 규제. 게임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규제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커진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게임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쿨링오프제, 웹 보드게임 규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신의진 의원이 내놓은 일명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해 업계를 경악하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규제 총공세를 펼쳤음에도 업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던 겁니다. 게이밍 간의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회사 사무실 등에서는 게임 규제에 대해 성토하고 비판했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규제 법안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대중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임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임 회사 대표도 게임 개발자도 누구 하나 대중 앞에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1인 시위도 볼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게임 회사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괜히 나섰다가 타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게임사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든 말든 내 게임만 잘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일베 사건이나 게임 중독법의 예에서 보듯이 이제 게임과 사회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젠 게임이 단순한 재미로 즐기는 놀이만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바야흐로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사회를 대표해 정치권이 규제 등으로 게임 업계에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게임 업계 역시 적극적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 한 게임 회사 오너의 정당 영입은 어쩌면 시대의 요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게이민들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와 소통해 나가야 하니까요.